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디지털 광고협회 신원수입니다.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어, 강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힘듭니다. 이게 VOD로 아니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야 되다 보니까 강의장에서 바로 하게 되면 바로 인터랙티브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는 답답하죠.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모니터를 보고 계시죠? 저는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떨까? 물론 이제 그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도 시간 맞추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적응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그리고 앞으로의 광고. 광고도 이제 변화되어지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음, 그 MKT SHIN. 예, 제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신원수. 제 이름입니다. 자, MKT SHIN은 제가 인터넷 처음에 이제 디지털 통신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 사이버 상에서 나를 구분하는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디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유니크한 아이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나의 특징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걸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서 제 성인 신 SHIN과 마케팅을 결합해서 마케팅 신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예, 뭐그 어제 중의적인 의미죠. 마케팅의 신이다, 마케팅을 하는 신호수다, 이런 의미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들어갔던 곳은 그 오리온 초코파이 만들던 곳이죠. 다 아시죠? 여러분들 초코파이. 그 요즘은 예전에는 초코파이를 정말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수출을 많이 전 세계인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오리온에서 초코파이 마케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시대로 넘어오면서 제가 인터넷 광고 대행사, 온라인 광고 대행사 쪽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마스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매체사, 광고를 집행하는 매체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또 유명했던 매체 중에 하나가 마이클럽닷컴이라는 매체가 있으면 선영아 사랑해라는 광고 카피로 굉장히 이제 유명했었죠. 그걸 운영하는 동양 온라인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클릭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애드네트워크 광고를 집행한 곳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 디지털 광고협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한국 디지털 광고협회는 작년까지는 온라인 광고협회로 이름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3월에 디지털 광고협회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바꾼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다가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시대로 넘어왔죠.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업계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제는 데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제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디지털 광고협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오리온 초코파이에 있을 때, 오리온에 있을 때, 거기에는 BM과 PM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BM은 브랜드 매니저. 브랜드 매니저는 뭐냐면 이미 오리온과 같이 이미 오래된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브랜드들의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PM은 뭘까요? PM은 프로덕트 매니저.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PM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기업에 가게 되면 브랜드 매니저와 프로덕트 매니저 이런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 매니저는 아무나 될 수가 없죠. 아주 오래된 브랜드들을 관리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브랜드 매니저는 상당히 경력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PC통신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업 포럼 광고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아마 저는 이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25년 전에는 그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이러한 그 PC 통신이 있었으면 인터넷 바로 직전의 단계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화선을 통해 가지고 집에 이제 전화기에 이제 엮어서 PC 통신을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화가 오지 않는 한밤중에 한 11시 이후에부터 PC 통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접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쪽에 하단에 보시면 고객 제일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지금 입이 궁금하지 않나요? PC여편 오리온, 고 오리온 이렇게 광고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이제 11시 12시에 PC 통신을 하는 그런 타겟을 대상으로 호소하는 그런 문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PC 통신 같은 경우는 응답하라 1994라든가 이런 드라마 보시면 그 당시의 장면들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도 반드시 한 번씩 보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PC 통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당시 PC 통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역사이긴 하지만 한번 찾아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상식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PC 통신 광고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인터넷 쪽으로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PC 통신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 디지털화의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미디어가 디지털화되는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소비자들이 광고를 가장 많이 보는 매체 4개를 순서로 적어 주십시오. 순서를 적어서 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지금 카운트다운 할까요? 예, 3분 카운트다운 시작이 됐습니다. 3분 드립니다. 예, VOD 강의인데 이렇게 카운트다운 한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의 화면을 정지를 시키면 되겠네요. 정지를 시키고 3분 동안 작성을 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VOD 강의인데 이렇게 메일로 보내라.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내보십시오. 이게 실시간 아니더라도 인터랙션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3분이 금방 지나갔군요. 예. 여러분들 이제 그 매체를 4개를 순서대로 적으셨다 그러면 이름을 적으시고 저에게 메일로 발송해 주십시오. 메일 보내시는 건 다 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이든 PC든 통해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지금 소비자는 광고를 어디서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흔히 뭐 4대 매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4대 매체. 이게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지금도 4대 매체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있을까요? 예, 자, 신문 보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신문 보시는 분, 집에 손 드시는 분은 없네요? 그렇죠. 지금 아마 그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나이 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이미 TV도 사실은 잘 안 보는 세대들이니까요. 예, 지금 소비자에게 4대 매체는 보시죠. 예, 네이버, 구글, 유튜브,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매체가 지금 4대 매체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가 바로 이 4대 매체인 거예요. 그건 지금의 소비자들이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2030년 전망을 슈레드 투자 신탁 운용이라는 곳에서 2030년 전망을 했습니다. 2030년에는 6번을 보시면 사무직 종사자 근무 시간의 50%는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50%에 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거 온라인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 익숙해져 있죠. 온라인 수업이 뭐냐? 바로 재택근무입니다. 예, 온라인 수업이.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도 학교에 나간 것과 똑같은 강의 효과, 교육 효과를 본다 그러면 재택근무를 할 때도 동일합니다. 회사에 나가지 않고도 업무 퍼포먼스를 그만큼 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직접 나가서 강의를 받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는 2030년에 재택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8번째, 지상파 텔레비전과 종이신문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 지상파 텔레비전과 종이신문이 사라지죠. 여러분들이 안 보기 때문에.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이제 신문 광고는 인쇄시대 때의 총화였습니다. 수많은 그 인류사적인 변화를 많이 갖고 왔었죠. 최초 이제 금속 활자가 발명되면서 성서를 대량 인쇄하면서 실제 이제 인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예전에는 성경을 목사들만 읽고 해석을 했었죠. 워낙 귀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인쇄가 되어서 대량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의문을 제기하다 보니까 직접 이제 읽어보고 직접 읽어본 사람들은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종교혁명도 일어나고 했던 거죠. 바로 이제 이게 인쇄 시대의 큰 역할은 정보의 대중화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랬던 시대가 인쇄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파 시대가 되었죠. 1912년에 이제 라디오 법안이 통과되면서 라디오와 이제 TV가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인쇄 시대를 뛰어넘는 혁혁한 공로가 무엇이냐면 동시화입니다. 정보 동시화. 바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죠. 동일한 시간에 프로야구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9시 뉴스를 다 같이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 국민이 누구나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정보가 동시에 전달되는 그래서 신문이 배달되어서 정보 시간차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을 극복을 했던 그런 전파 시대였습니다. TV와 라디오가 혁혁한 역할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왔던 것이 1992년에 월드 와이드 웹 따따따가 발표가 되면서 정보 양방향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전파 시대 때의 문제는 뭐였나요? 정보를 발송하는 사람이 몇 개의 방송으로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네트워크 시대로 넘어오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정보를 발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발신자 독점 구조를 네트워크 시대는 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수신과 발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 양방향화 시대의 미디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시대로의 변화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네트워크 시대에 태어났고 이 네트워크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미디어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신 발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들은 이제 이렇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월드 와이드 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IoT, 사물 인터넷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접속이 될 것이다. 사물 인터넷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사물이 미디어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IoE, 모든 것이 인터넷에 접속이 될 것이다. 만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만물 인터넷.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인공지능 스피커, 그 다음 자율주행차,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수준인데 2030년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때는 모든 데서 이제 뭐 인공지능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검색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걸 통해서 광고도 내보내겠죠. 테슬라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습니다.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럼 뭐 할까요? 운전 안 하고 이제 차 안에 있는데 컨텐츠 보겠죠. 그럼 컨텐츠 볼 때 그럼 또 뭐가 따라올까요? 맞습니다. 바로 광고가 따라옵니다. 광고가. 그렇죠.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들은 교차 연결과 교차 작용을 통해서 더 복잡하고 개인 맞춤으로 무한하게 이제 확대되고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상상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30년에 여러분들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메일 6조? 자, 메일 보낼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지금 광고를 전공했고, 이제 그쪽으로 광고 마케팅 쪽으로 이제 사회에 나간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어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제작물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AI가 만든 경쟁사 광고물에 밀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아침에 주부들 타겟으로 해서 냉장고에 내보낼 광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세탁기가 주부들한테 말을 거는 거죠. 빨래값 많이 쌓였는데 빨리 빨래 돌려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주부들한테 이야기를 할지 또 전략을 짜고 있고, 버스 정류장에서 오디오 타겟팅 제안했던 게 대박이 나서 이제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에 나오는 뭐 PPL 콘텐츠 이런 제안서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어쨌든 앞으로 10년 후죠. 먼 미래 같죠? 멀지 않습니다. 금방 이제 여러분들이 다가올 가까운 미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떻게 하고 있을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메일로 답변을 보내주십시오. 3분이 짧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지금 정지 버튼을 누르고 혼자서 1시간, 2시간, 3시간 고민하셔도 됩니다. 예. 예. 예, 3분 다 됐습니다. 메일 다 보내셨죠? 예, 다 보내셨으라고 믿습니다. 아직 안 보내셨다고 주저하고 있다고요? 어떤지 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뭐 상상은 자유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있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는 이미 나눠져 있죠. 구글이냐, 아마존이냐, 페이스북이냐, 왓챗, 뭐 바이두냐, 타오바오냐, 알리바바냐, 뭐 웨이보냐, 뭐 위챗, 뭐 이런 것들로 수많은 지구상에 있는 소비자들이 저 두 영역의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골목 상권이죠. 골목 상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는 골목 상권입니다. 네이버, 쿠팡, 카카오. 예, 특이하게 살아남아 있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0년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네이버나 구글이 이제 네이버에게 1위를 뺏기느냐, 이런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국내 미디어 중에서 몇 개나 광고 시장에서 2030년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까요? 아까 보셨죠? 지상파 미디어와 종이신문은 사라진다. 사라졌죠. 이제 지상파 미디어.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는 미디어들만 남아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미디어는 몇 개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전을 해서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가올 빅데이터 경쟁, AI 경쟁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처음 인터넷 초창기에 PC 환경으로 이제 인터넷이 시작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야후가 처음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다음 네이버 같은 이제 토종 국내 기업들이 그런 광고 시장을 방어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고, 그러다가 2010년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모바일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모바일 환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OS 점유율을 앞세운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페북 같은 것이 광고 시장 점유율을 이제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 언택트 시대, 글로벌 경쟁 시대, 빅데이터 경쟁 시대에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상당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2030년에 네이버나 카카오는 버티고 있을까요? 자, 2030년에 여러분들이 광고 마케팅을 집행하는 메인 미디어가 네이버나 카카오일까요? 예,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2030년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메인 미디어가 네이버나 카카오일 것이다. 그때 좀 바뀌어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은 2030년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집행하는 메인 미디어가 네이버나 카카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yes,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no라고 이메일로 지금 답변을 보내주십시오. 요거는 1분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면 직접 이게 멈추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VOD 환경이기 때문에 시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고민이 단순히 1분만으로 될 주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미래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2030년에 어떤 미디어 환경에서 내가 광고 마케팅을 하고 있을지 당연히 상상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환경에서 그럼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메일로 yes냐, no냐 답변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예. 자, 작성하셨나요? 결심하셨나요? 메일 보내주십시오. 이름 적고,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미디어의 디지털화는 이제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디어가 디지털화 되어 가는 이 과정이 결국 좀 더 이제 광고 산업을 접근을 해보면 물론 광고 미디어가 이제 바뀌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의 제작물 문제가 있죠. 즉 콘텐츠가 디지털 되어야지만 유통이 됩니다. 디지털 안 된 콘텐츠는 유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콘텐츠 유통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책이라든가 음반이라든가 그런 이제 오프라인 제작물 형태의 유통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디지털 과정의 콘텐츠가 디지털로 되지 않으면 유통이 될 수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 이제 네트워크 미디어가 쌍방향화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소비자 생산 콘텐츠가 확대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에 올리는 글, 이게 이제 기자들의 글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자보다도 더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예. 이제 기자와 인플루언서, 개인과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생산 컨텐츠는 더더욱 확대될 겁니다. 1인 크리에이터도 늘어나고 1인 제작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세상이 또다시 바뀌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콘텐츠 디지털화는 글로벌 소비자들을 만나는데 너무나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던 필드 리듬 오브 코리아, 한국관광공사에서 했던 저런 그 동영상 하나가 전 세계 2억 뷰, 3억 뷰가 나오는 그런 현상을 바로 목격하셨습니다. 예.
바로 콘텐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엄청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 이제 광고 산업도 콘텐츠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콘텐츠 산업을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출판, 방송, 지식정보, 광고, 게임, 캐릭터, 음악, 영화, 콘솔루션, 만화, 애니메이션 이제 이런 산업들이 콘텐츠 산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광고 산업이 이제 콘텐츠 산업의 현재 한 네 번째 정도 포션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분명히 이건 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다른 이제 콘텐츠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만화 산업 보셨죠? 만화 산업이 보시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릴 때였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뭐 만화방이라든가 그때 이제 만화방이 이제 망해가면서 그때 이제 비디오 가게에서도 만화를 대여해주는 그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화가 이제 더 이상 만화방에서 이제 보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대여도 잘 안 하니까 이제 만화방도 점점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만화가들은 어땠을까요? 굶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굶는 사람 많았죠. 그렇지만 그 당시 이제 젊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됐던 거는 그런 이제 만화책을 불법으로 복사를 해서 사진을 찍든가 아니면 PDF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불법 이제 그 단속해야 된다라는 등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그렇게 가다가 아예 이제 종이로 만화를 그리지 않고 웹으로 유통될 수 있는 만화를 웹툰을 만드는 형태의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국내 만화 시장이 붕괴된 만화 시장에서 웹툰 작가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거의 1조 시장으로 웹툰 시장 규모가 커졌습니다. 예. 지금 성장 곡선을 한번 보시죠. 2013년에 1,500억이던 것이 지금 1조 가까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예. 이 가파른 성장세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의 성장을 발판으로 해서 국내 웹툰들이 글로벌 진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일본의 네이버 라인 웹툰, 뭐 카카오의 카카오 웹툰 그 피코마 웹툰이 이제 진출해서 1, 2위를 다투고 있죠. 물론 거기에 이제 국내 웹툰 작가들이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웹툰 가지고 웹툰 원작으로 만들어지는 드라마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만화 산업이 웹툰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그래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반 산업입니다. 음반 산업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망했었죠. 레코드 가게들이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레코드 가게들이 있었지만 다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MP3가 나오고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음악이 그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전 세계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전 세계로 유통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예,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바로 이런 그 음반 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OTT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영화 드라마 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있습니다. 예, 이태원 클라스, 스위트홈, 뭐 킹덤, 뭐 이런 엄청난 그 드라마들이 해외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구조에서는 우리나라 드라마 수출한다든가 이런 거 별로 그렇게 뭐 활발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별로 잘 못했었죠. 그렇지만 지금 OTT 서비스들과 결합이 되면서 이 영화 드라마 콘텐츠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또 다른 3차 한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콘텐츠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장 먼저 주목한 곳은 어디냐면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마케팅 영역에서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지만 되겠구나. 우리 깜짝 놀랐죠. 글로벌 기업들이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영화, 음악, 드라마, 웹툰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소비자들을 매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그 디지털 콘텐츠에 맞춰서 마케팅을 해야지만 소비자들을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예,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88%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경쟁에서는 현재는 열세입니다. 2030년 미디어 현황을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셨겠지만 그렇지만 선제적인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바로 해야 될 게 광고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광고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광고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범위를 살펴보면 실제 기업과 소비자의 중간 단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제작, 그거는 광고 회사나 인플루언서나 개인이나 다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광고 유통. 광고 유통은 매스미디어나 소셜미디어나 여러 인플루언서를 통해 가지고 유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는 그 광고 기획이나 소비자 분석이나 광고 제작이나 채널 기획이나 채널 분석이나 채널 운영 이 부분들을 디지털화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광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광고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조를 일단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제일 먼저는 그 광고 형식 부분입니다. 광고 형식은 아마 아시다시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근데 이게 만드는 거에 많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드는 것만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광고 산업에 있어서는. 광고 산업은 유통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광고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이제 반응하는 형태, 요거 가격 체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CPM, CPC, CPA, CPS. CPM은 뭘까요? 네, CPM. 예, 맞습니다. 그 1000번당 노출된 횟수로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코스트 퍼 밀리네요. CPC는 뭘까요? 코스트 퍼 클릭. 클릭당 단가를 책정하는 겁니다. CPA는 뭘까요? 코스트 퍼 액션. 회원가입이라든가 뭐 이벤트 참여라든가 이런 거 액션을 했을 때 벌어지는 가격 체계입니다. 모바일을 CPI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CPS. 이거는 뭘까요? 판매당. 코스트 퍼 세일즈. 예. 지금 이 순서대로 기업들은 더 원하고 있습니다. 예. 판매했을 때 광고비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렇죠. 요즘 추세는 판매했을 때 광고비를 준다는 게 기업의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형태. 아까 IoT, IoE를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게 미디어가 됩니다. 지금 이제 일단 스크린 형태로 이제 현재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외에 모든 만물이 이제 미디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미디어들의 디지털화를 해야지만 광고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N스크린을 통한 광고 송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AI를 통한 광고 분석, 광고 플랫폼을 통한 광고 유통, 유무선 구분 없이 동일한 접속 환경 이러한 모든 형태들이 디지털화 되어야지만 광고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광고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진행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마케트에서 조사했던 전 세계 광고 시장에서 디지털 광고의 비중이 57%라고 합니다. 이미 절반 이상이 디지털 광고로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 2000년대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전 세계 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가장 빨리 이제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가장 빨리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한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보니까 어느새 우리나라의 현황은 평균 이하의 위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왜 이래 됐을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2030년 이후에 여러분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왜 기성세대들이 우리나라 광고 산업을 이렇게 후퇴를 시켜 놓은 걸까요? 그 당시 이제 그 우리 역사를 보면 그 디지털 포메이션 역행됐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2003년 이메일 광고와 관련된 정책, 옵트인을 도입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이메일 광고가 스팸 메일이 워낙 많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스팸 메일을 잡아라, 스팸 메일을 없애라, 이런 여론이 비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트인과 옵트아웃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옵트인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옵트인이라는 것은 사전에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하기 사전에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고, 옵트아웃은 동의가 다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는 옵트인 정책을 도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요즘 여러분들도 뭐 동의 누를 때 내용 읽어보고 동의 안 누르죠? 맞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귀찮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동의를 다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스팸 메일은 없애지도 못하고 이메일 광고 시장은 붕괴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메일 광고 시장이 어떤 의미를 지느냐면, 이 CRM 광고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기술이었습니다. 즉 이게 이제 빅데이터와도 연결되는 기반 베이스 산업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이메일 광고 시장이 붕괴하면서 이메일 기술이나 이런 CRM 기술, 그 빅데이터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쪽이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태가 됐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쪽으로 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란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2007년도에 인터넷 실명제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고, 당시에 그 광우병 사태로 굉장히 많은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지상파라든가 큰 미디어에서는 자세하게 이제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인터넷 방송에서 그것을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댓글로 인터넷 게시판으로 그와 관련된 시위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그런 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가짜 뉴스들도 많이 돌아다니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당시 정부에서 실명으로 올리면 그런 가짜 뉴스를 못 올리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실명제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착각이었던 거죠. 실명으로 올리려고 하면 가짜 뉴스를 안 올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언뜻 생각해보면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행동은 그러면 실명제를 따르지 않는 미디어에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당시 이제 국내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제 이런 거 해외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 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그런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이건 그 글로벌 정책에 맞지 않고 다른 전 세계 어디에도 하지 않는 정책이다. 그래서 따르지 못한다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엑소더스가 해외 기업으로 가게 된 거죠.
결국 이제 그 당시 소비자들이 유튜브로 엄청나게 몰려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실명제법은 그 당시 이제 헌법 소원을 통해 가지고 헌법 소원에서 판결 나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2013년에 결국 위헌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오른쪽 여기 표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 시장, 동영상 광고 시장 점유율이 그 당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던 동영상 광고 시장 점유율이 3%였던 유튜브가 70%가 되면서 거의 모든 시장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동영상 광고 시장을 만든 결과였죠. 예. 정책 하나가 시장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결국 이제 여러분들 먹거리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공정위에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비자의 기호나 연령, 성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하는 맞춤형 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라 라는 형태로 지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초기에 보셨던 이메일 옵트인 정책하고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실제 맞춤형 광고라는 것이 뭐냐? 맞춤형 광고는 인터넷 광고, 이제 온라인 광고, 디지털 광고는 태생 자체가 맞춤형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접속하지 않으면 광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앱을 구동을 했고 그 앱에 나오는 어떤 컨텐츠를 클릭을 했기 때문에 광고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제 맞춤형 광고죠. TV 광고와는 틀린 겁니다. 태생적으로. 근데 맞춤형 광고를 하지 말고 일반 광고를 내라? 이게 말이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광고 산업 자체가 빅데이터 산업입니다. 수많은 소비자들의 그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데 빅데이터 산업을 하지 마라. 인공지능으로 산업을 하지 마라라는 것하고 동일한 이야기로 지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 정책이 통과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 먹고 살 글로벌 경쟁력은 더 뒤처지게 되는 거죠. 2030년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2030년에서 돌아왔습니다. 2030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다음 중 광고가 아닌 것은 골라봅시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 중에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좀 더 생동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VOD로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잘 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걸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일단 저도 이제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답변을 보내주시면 그때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1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셨던 걸 정하셨죠? 어쨌든 정해서 이제 메일을 보내실 겁니다. 뭔가를 하나를 정해서 보냈을 거고. 예.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바이럴 마케팅. 지금 기업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럴 마케팅을 좀 잘해달라. 근데 이제 광고 회사의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매체비가 없습니다. 광고비가. 그렇죠. 제작비밖에 못 받는 거죠. 광고 비용이 없이 이 광고를 집행해 달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작비만 예를 들면 이제 제작비만 받는다고 하면은 만약에 저 기업 같은 경우는 광고 제작을 통해서 효과를 100억을 받다 그러면 실제 매체비를 받게 되면 100억에 비례해서 이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비만 받는 구조는 100억의 매출이 난다고 하더라도 제작비 이외에 다른 수입을 얻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매체비 없는 광고 집행을 상당히 이제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바이럴 마케팅은 어떻게 될까요? 이 광고 영역일까요? 아니면 광고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미디어 커머스 영역입니다. 기업이 이제 물건을 팔 때 광고 대행사에 광고를 대신해 달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나온 것이 퍼포먼스 베이스의 광고 집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대행사에 요구하는 것이 물건 몇 개 팔 수 있도록 ROI를 엄청나게 따집니다. 광고 집행에서 물건 몇 개가 팔렸다. 그래서 미디어 광고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압박을 엄청나게 광고 대행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광고 대행사들이 광고주를 대신해서 이제는 물건을 팔아야지만 광고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광고 대행사들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광고 제작하고 광고 기획하고 광고 운영, 매체 운영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하는데 수수료만 받아가지고 될까? 그것도 매출을 이렇게 개런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물건을 소싱을 한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직접 팔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최신의 트렌드가 모든 지금 디지털 광고 대행사들이 미디어 커머스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제1기획도 제3기획이라는 형태의 자회사도 만들고, 아래 보시면 플레이드라든가 NHN 같은 경우도 커머스 기반의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커머스 영역과 퍼포먼스 마케팅 영역의 교집합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간 정도 되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는, 효율적으로 판매하는 그 역할들을 디지털 광고 대행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회사 가면 일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자, 또 다른 영역, 이제 이미 이제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영역 부분은 다양하게 굉장히 오래되고 많습니다. SEM, SEO 다 들어보셨죠? 모르신다고요? 아하, 빨리 검색해 보십시오. 서치 엔진 마케팅, SEO, 서치 엔진 오토마이제이션. 이미 이제 검색 광고가 나오고 나서 한 2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든 인스타에 글을 하나 올리더라도 태그를 다 붙입니다. 태그를 왜 붙이나요? 검색 잘 되라고 붙이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색 엔진에서 쉽게 빨리 분류를 하라고 태그를 붙입니다. 예. 그런 SEM, SEO, 이러한 그 웹 분야, 그 다음에 그 O2O, 뭐 AR, VR, 뭐 GPS 이런 분야,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이메일 마케팅, 콜센터, 뭐 이런 다이렉트 마케팅 분야, 그 다음에 SSP, DSP, RTB 등 이제 에드테크 분야,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마케팅 플랫폼 이런 분야,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분야, 이런 마케팅 영역들도 역시 광고 산업에 포함을 시켜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역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생태계로 엮여 있습니다. 지금 이때 쭉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들에 다 엮여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로 기술적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입니다. 더 이상 그 광고 제작만 하는 그런 형태의 광고 산업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 크리에이티브 하나만으로 빛을 볼 수 있는 광고 생태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보셨나요? 영화?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보신 분? 예, 보셨죠? 재밌습니다.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 영화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거냐면,
그 촌동네에 사는 디카프리오하고 친구들이 증권회사를 차립니다. 근데 그게 초창기 그 증권회사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동네에 이제 친구들 몇 명 모여가지고, 전화기 몇 대 놓고, 전화부, 번호부 책 펼쳐놓고, 전화를 합니다. 아, 누구누구님, 그, 이번에 좋은 주식이 나왔는데, 이거 사시면 1년 후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세요. 이렇게 전화를 돌립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팔았습니다. 주식도. 그렇게 팔던 그 월스트리트의 증권 회사들이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거래를 하는 수많은 그 데이터들이 발생이 되죠. 근데 똑같습니다. 광고 산업이. 수많은 그 광고 데이터들, 소비자 액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효율을 끌어올립니다. 이 광고 산업의 에드테크, 이 분야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월스트리트 증권회사의 개발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쪽으로 와서 그런 개발을 시작했느냐? 그게 이제 2008년, 7년, 8년 그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미국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그 월스트리트 개발자들이 실직을 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광고 분야로 넘어와서 똑같으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게 똑같으니까,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 플랫폼, 솔루션을 구축해서 만든 것이 지금의 광고 산업의 에드테크의 기반이 됐습니다. 예. 지금 증권 회사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시면 광고 회사의 미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쟁은 글로벌 경쟁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쟁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글로벌 해외에 나가야 글로벌 경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물론 이제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가지 않아도 글로벌 회사들이 국내로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글로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를 두고 글로벌 기업과의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국가 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런 그 에드테크 분야, 마케팅 테크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광고 산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대로 해내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광고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거는 글로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에드테크나 마케팅 테크, 이제는 이제 기술 산업입니다. 예. 광고 산업은 기술 산업입니다. 물론 이제 크리에이티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예전에는 100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50 이하로 내려간 상태죠. 예, 광고 산업은 이제 기술 산업이고 테크 산업이고 분석을 해야 되는 빅데이터 산업입니다. 이제 광고 캠페인을 기획할 때도 이제는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매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전략을 설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경쟁 PT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캠페인 진행도 마찬가지죠. 매체에다 광고를 걸어놓고 그냥 광고선을 기다린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경쟁사들은, 글로벌 경쟁사들은 AI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광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 볼 때는 광고를 내리고 소비자들이 많이 몰릴 때는 하나라도 더 소비자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그 플랫폼으로, 시스템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끝나고 나면 그 수많은 빅데이터를 다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인사이트를 추출을 합니다. 예전에 감으로 이거 좋았어.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리도, 여러분들의 생존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은 광고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방법은 결국은 광고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수많은 그 콘텐츠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경쟁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과 기업 제품들과 엮어서 우리나라의 광고가 디지털,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소비자들까지 공략할 수 있는, 그래야 광고 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로 진출해서 글로벌 소비자들을 잡아내는 그 역량을 보여줘야지만이 결국 광고 산업이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최첨병 산업입니다. 최첨단 산업입니다. 광고 산업은. 모든 산업의 제일 앞단에서 소비자를 만나는, 이제는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비자까지 이 타겟팅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빅데이터 산업, 그 AI 산업, 인공지능 산업이고 모든 다른 산업을 이끌고 가는 최선봉에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광고 산업의 이제 역할은 이제는 스타트업의 4차 산업혁명 기반 벤처들의 수익 모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 단계에는 그 스타트업들이 초기 단계에는 대부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로 제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무료 제공을 통해서 사용자를 확보를 하고 그런 확보된 사용자를 통해서 서비스 인지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최소 생존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케일업을 해 갑니다. 스케일업 해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아이템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 수익을 확보하고 또 그 안에 또 커머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가 수익 모델들을 장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확보된 검증된 모델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형태를 지원하는 산업이 광고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초 산업인 겁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 산업. 그게 바로 지금의 디지털 광고 산업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전략이 전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DNA 생태계 강화입니다. 자, 보시죠. DNA 생태계 강화. DNA, D, 데이터, N, 네트워크, A, AI. 자, 네트워크는 광고 산업으로 보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광고, 디지털 광고 마케팅, 그 애드 네트워크로 엮여 있는 이 모든 것이 광고 산업입니다. 이 네트워크에 최적화되어 있는 산업이 바로 광고 산업입니다. 그럼 데이터, 광고를 치면 수많은 소비자 행태 정보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게 맞춤으로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내보냅니다.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광고 산업입니다. AI, 결국 광고 집행과 운영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최적화를 하는 것이 광고 산업입니다. 결국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인공지능이 집약된 산업이 바로 광고 산업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사하게 될 업종인 광고 산업이 바로 이러한 최첨단의 산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 갈까요? 예. 제가 이 문제를 내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예. 자, 광고 집행을 하면은 다음에 결과를 얻었습니다. 요거는 노출 수가 800만회, 클릭 수가 5,600회, 광고비가 1,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자, 이때 CPM과 CPC, CTR을 구해 봅시다. 자, 그래서 10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광고 집행을 해 보십시오. 광고 집행한 결과를 계산을 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지금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제 체크를 하는 거고요. 아마 금방 다 하실 겁니다. 예. 제가 뭐 이거 구하는 걸 어떻게 구하는지를 안 가르쳐 줬다고요? 안 가르쳐 주고 지금 하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죠.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항상 검색, 사실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시대에는 검색을 통해서 획득을 하는 것이죠. 예. 사실 제가 이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있고, 인터넷을 뒤져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부여대로 이제 열심히 떠드는 거는, 그러니 이제 검색을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방향성도 제시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설명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고 구해봅시다. CPM, CPC, CTR을 구해봅시다. 그리고 메일 작성해서 이메일로 답변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 타이머가 다 시간이 다 됐을 때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지. 지금 검색하셨나요? CPM, CPC, CTR. 그 외에도 복잡한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뒤에 나중에 그 교육 자료에는, 강의 자료에는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방향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광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광고 산업하고 2030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광고 산업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업계에 많은 광고 회사 대표님들이 심지어는 통계학과 출신을 뽑고 공대생을 뽑고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산업이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그와 관련된 일들이, 그 업무 형태가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3년,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10년이 더 지난 2003년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그런 적응 테스트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두고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회사 가면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가르쳐 주죠. 회사에서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안 가르쳐 준다는 말이 아니라, 가르쳐 주긴 하죠.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학교에서처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찾아서 알아내고 내 걸로 만들고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예. 다 계산 다 하셨죠? 이제 정답을 맞춰볼까요? 예. 답은 CTR 0.07%, CPM 1750원, CPC 2500원입니다. 맞으셨나요? 예, 다 맞으셨죠? 틀린 분들은 다시 한번 수식 점검해 보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디지털 광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광고가 왜 이제 성장을 했느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생존 가능한가를 점검하기 위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자, 파레토의 법칙 아시죠? 들어본 적 없다고요? 아닙니다. 파레토 법칙 검색해도 금방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세요. 20대 80의 법칙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20%가 전체 재산의 80%를 소유하고 있다 라는 것이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마케팅에서는 20%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의 광고 마케팅이었죠. 왜냐하면 20%가 80%를 갖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게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롱테일의 법칙. 매출액은 작지만 모두를 합하면 더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게 롱테일의 법칙이죠. 예.
여러분들은 롱테일에 강점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이 롱테일 영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롱테일 영역이 왜 커졌느냐? 그게 인터넷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개별 소비자의 취향이나 개별 소비자들의 현황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되고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면서 개별 소비자들의 취향과 선호하는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맞춤으로 그 사람들한테 광고를 내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더 맞는 제품을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죠. 예전에 이제 그렇게 갈 수 없을 때는 뭉뚱그려 가지고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안을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점점 더 세분화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갖고 맞춤으로 제안을 합니다. 예. 롱테일은 좀 디테일해야 되죠. 세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강점이 있습니까? 예. 다음도 한번 볼까요? 다음은 실시간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 물론 지금은 샘솟는 아이디어들이 있겠지만 사회생활 또 몇 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고갈이 되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TV 매스미디어 시절에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았죠. 빅 아이디어 하나가 몽땅 먹여 살린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빅 아이디어.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빅 아이디어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스몰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100억을 한 방에 집행하는 이런 광고주는 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품별로, 수많은 타겟별로 쪼개서 다 광고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게 빅 아이디어 한 개였죠. 근데 지금은 스몰 아이디어 100개를 내야 됩니다. 타겟별로 아이디어를 다 만들어야 되죠. 똑같은 아이디어로 100개의 타겟 집단한테 먹혀 들어갈까요? 안 먹혀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는 아이디어를 10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나눠지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은 여기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뭐 이게 인터넷 이전에는 그 영역을 구매했었죠. 광고 영역. 광고 영역을 구매해 놓고 거기에 이제 지나가는 소비자들 걸리기를 바랬죠. 뭐 9시 뉴스 앞에 이제 광고를 걸어 놓고 소비자들 그걸 보기를 기다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이 보는 뉴스, 그러니까 9시 뉴스도 아니고 보는 기사, 그 기사에 만약에 자동차 기사다, 테슬라 관련 자동차 기사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의 타겟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맞는 광고를 내보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이제 뭐 예를 들면 40대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유저다 이러면 그 사람이 기사를 보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 그 기사에 광고를 내보내고, 그 사람이 쇼핑을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 그 쇼핑하는 그 영역에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 이제는 그 만물 인터넷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모든 만물이 이제 미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매체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광고를 하는, 그래서 뉴즈를 구매하는 형태의 광고 집행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인사이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인사이트를 찾는 그게 이제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보고 인사이트를 찾는데 내가 흥미가 있는가, 재미있는가, 요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크리에이티브를 만들 때의 호기심하고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추출할 때 그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이제 내가 더 관심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2030년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얼마나 실시간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익숙합니다. 이 카톡에 반응을 안 하면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기죠. 똑같습니다. 소비자들 똑같습니다. 기업이 광고를 해서 뭐 소비자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기업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한다? 답답하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불매운동이 일어납니다. 예. 요 근래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들이 많죠. 기업들이 어떠한 광고 마케팅 행위를 했는데, 근데 소비자들 어떤 반응이 왔는데 기업이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럼 소비자들은 바로 뿔이 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에 기업들이 또 이제 반응을 하고, 그러면 또 소비자들이 또 다른 반응을 나오면은 또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인 수렴 프로세스입니다. 한 번에 절대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 소비자와 대화하는 거죠.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소비자와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됩니다. 계속 주거니 받거니를 잘하는 기업들이 잘하는 것이 바로 이제 광고 마케팅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커뮤니케이션이 무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브랜딩과 퍼포먼스로 이제 크게 이제 많이들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광고 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주로 이제 브랜딩 영역에서는 그 뭐 이미지나 동영상, 스토리, 크리에이티브 이런 것들을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요. 퍼포먼스 영역에서는 텍스트나 데이터, 어널리스트, 분석, 그다음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하나만 잘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자, 이게 브랜딩 측면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의 관심도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흔히 이제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멋지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고 크리에이티브를 만들고. 근데 이제 반대로 퍼포먼스 쪽은 어떤 거냐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이성적인 형태의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딩 측면에서 보면 쫓아오길 바라는 형태의 관점인 거고, 퍼포먼스 관점에서는 쫓아다니는 관점입니다. 물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를 잘해야지 효율적인 광고 마케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예, 그런 이제 퍼포먼스 분야에서 프로미틱 광고는 이제 발달을 해왔고, 초기에는 타겟팅 되지 않은 매스 광고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검색 기반의 이제 광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행동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광고로 이제 발전을 돼 가고 있습니다. 예, 전통 광고와 이제 프로미틱 광고를 비교를 해보면, 광고 이제 구매 방식 자체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뭐 전화를 해서 사람이 주문하는 형태였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스템으로 합니다. 플랫폼으로. 더 이상 전화로 주문 안 하죠. 예. 구매 대상이 예전에는 지면이었다면 지금은 타겟, 오디언스를 구매하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경쟁력은 결국은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뭐 인적 네트워크,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하게 했죠. 그래서 광고주하고 얼마나 친하냐, 매체하고도 얼마나 원만하게 하냐. 그래서 이제 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러던 게 지금은 이제 기술 베이스의 데이터 마케팅 위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극명하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만나지를 못하니까 한순간에 그 전통적인 이제 광고 영업의 이제 경쟁력 부분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광고주 만나서 그래도 뭐 관계고 뭐 식사도 함께 하고 술도 한잔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그 물론 지금도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있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일체 이제 그런 것들이 중단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기술적으로 어떠냐, 데이터 분석을 어떠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프로그래매틱 광고 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기름을 부은 상태가 되었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강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역량들,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예, 광고 영업 잘해야죠. 광고 영업 잘하는 사람 광고에 제일 좋아합니다. 광고 기획, 당연히 경쟁 PT 할 때 기획해야겠죠. 광고 제작, 당연히 제작물이 있어야지 되죠. 요까지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했던 형태였고, 근데 이제 지금은 광고 집행, 광고 운영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 퍼포먼스를 내야 되거든요. 광고를 걸어놓고 손 놓고 있다가는 광고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퍼레이션 역량, 광고 솔루션 오퍼레이션 역량, 그리고 이제 광고 분석 역량, 나중에 집행된 결과를 분석해서 다음 캠페인 제안을 해야 될 때 얼마나 잘 분석을 했느냐, 인사이트를 해야 됐느냐. 이건 이제 각 분야별로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더 이제 고급의 스킬을 가진 전문가가 되겠죠. 그렇지만 초기 광고인, 광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는 이 부분들의 업무 역량들을 갖춰야만 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은 광고 집행과 광고 분석 부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신입사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족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이 딸리는 영역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는 이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복사하는 거 보면 신입들 태도 딱 나온다고. 복사되는 동안에 먼 산 보는 놈이 있는가 하면 그 사이에 복사하면 잃는 놈도 있고, 그 복사만 시켜봐도 사람을 안다잖아. 저 친구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이제 선배들이 이제 신입사원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요 장면은 미생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재택도 일상화되고 이제 뭐 온라인 디지털로 근무하는 화상회의가 인사된 상황에서 이제 복사하는 일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게 됐죠.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2030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일할 시점이, 물론 이제 지금 뭐 졸업을 중간에 하고 취직을 뭐 2005, 6년, 7, 8년 뭐 이때 하기도 하겠죠. 물론 저 때도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그 과거에는 저렇게 이제 복사하는 모습만 보고도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고 이제 선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2030년에 여러분들이 혹시 선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때 여러분들은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뭘 보고 판단할까요? 예. 아니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뭘 보고 제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할까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사소한 행동이지만 그 하나가 향후 그 친구가 일하는 거에 이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후 2030년. 자,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죠? 광고 산업이 전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었죠? 그때 여러분들은 광고 마케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선배들은 뭘 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배가 되었을 때 그 신입사원은 뭘 보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잘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까요? 자,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답변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자, 몇 분이나 보낼까요? 몇 명이나 저에게 이메일을 보낼까요? 궁금하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답변을 보냈는지 궁금하죠? 저에게 메일을 보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을 때 제가 회신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부여대로 만나고 있고 여러분들 얼굴도 한 번 못 봤는데, 그리고 연락처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연락처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을 때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 2030년에서 지금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뭐 네이버 카카오 주식 샀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2030년에서 지금 돌아왔다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대박이 나실 겁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